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집 방송 두 번째네요. 그렇죠. 오늘은 박 PD가 또 재미난 책을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네, 민음사에서 나온 나인이라는 책입니다. 나인, 아홉이잖아요. 예, 이게 뭐 수락관 나인 그게 아니고요. 숫자 9를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네. 예. 9. 수락관 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라나?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분이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주신 분 아니에요? 전화기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최초의 전화기를 만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전화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모스 부호라는 걸 쓰고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이 모스 부호를 만든 분도 이름이 모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 부호 아닙니까? 세뮤얼 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벨이 만든 전화기를 처음 딱 봤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세기의 발명품이 나왔다. 우리 인류는 또 한 걸음 앞서가게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정반대의 악평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전기를 사용한 장난감에 불과하다. 장난감이다? 예. 1977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회사가요. 디지털 이퀴프먼트였습니다. 이 디지털 이퀴프먼트의 회장인 켄 올슨은요.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장을 지신다! 뭐라고 했나? 개인들이 가정에 컴퓨터를 구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IBM도 이와 비슷한 소리를 하다가 결국 애플에 시장을 내줬었죠. 그렇죠. 이 올슨이란 분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집에 컴퓨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네. 에디슨이요. 처음 축음기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놀라워요. 축음기를 발명해 놓고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음악 감상에 축음기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축음기를 뭐에다 쓰나요?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요. 1895년 파리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르미에르 형제. 아마 대학 교양 시간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형제들도요. 이해하기가 힘든 발언을 했어요. 영화는 미래가 없는 발명품이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스티브 발머. 이 아저씨는요.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잡스가 내놓은 아이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이폰이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불과 10년 전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런 유명한 천재라고 하는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MIT 미디어 랩 여기 소장인 조이 이토 그리고 연구원인 제프 하우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나인을 공전을 하셨어요. 나인에서는요.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사고로는 네트워크 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고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운영체제가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가 바로 나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체제가 8가지였으면 A시겠네요. 그렇죠. MIT 미디어 랩은 애플의 성공작들의 원천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만큼 혁신적이고 독보적이고 또라이 같은 프로젝트를 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MIT 미디어 랩이 그냥 MIT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학도들이 뭔가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미디어 랩 이 이름답게요. 온갖 것들을 짬뽕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인에서 어떠한 그 9가지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이야기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바로 창발이에요. 창발. 창발은 도대체 뭔가요? 예, 이게 한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혁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용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혁신 대신에 창발이라는 표현으로 선호를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손도 아니고요. 예, 장발이랑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발입니다. 창발이 뭐냐? 작은 것들이 다수가 되면요, 개별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특정한 속성을 드러낸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물건 제조에서 정부 통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수뇌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창발적 시스템에서는요, 모든 개인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되는 각자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아하.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원할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혁신에 이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변화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바로 혁신에 드는 비용이 예전과 비해서 엄청나게 싸졌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죠. 오. 예전에는 가방을 하나 만들든 뭘 하나 만들다고 할 때 일단 금형 같은 걸 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금형 뜰 때 돈이 꽤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같은 걸로만 만들면은 비용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요즘은 아파트도 3D 프린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이 3D 프린터로 달리는 차를 만드는 기업도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꼭 이런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와디즈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돈이 드는 프로젝트들도 여러 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감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와디즈 관련된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추석 연휴 때 심심하시면 네. 와디즈 이벤트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투자 쿠폰 3만 원씩 쏘죠. 다시 한번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 와디즈 여기에는 투자형 펀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디즈에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애청자분이시라면은 저희 경불진 댓글란에다가 나 와디즈 통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쿠폰 주슈, 그러면 저희가 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주시만 쓰면 안 되고요. 안 돼요? 예. 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그 프로젝트에 왜 투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써주셔야죠. 네. 저자는요, 점진적 변화만이 가능한 권위주의적인 시스템과는 달리 창발적 시스템은 1차원적이지 않은 혁신을 육성한다. 이런 혁신만이 네트워크 시대의 특징인 빠른 변화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외에 나인 뭐가 있느냐? 지도보다 나침반, 순종보다 불복종, 견고함보다 회복력, 능력보다 다양성, 이러한 것들로 무장을 해야만 이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허. 자, 조이 이또라는 미디어 랩 연구소장이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또라는 성만 봐도 이 사람이 일본인인 것 같다.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네. 이또 히로부미랑은 연관된 사람 아니죠? 그 사람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향이 또 교토야. 이 사람은 자꾸 또로 끝나. 그러게. 교토에서 태어나서요, 3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시카고대 물리학과를 다녔는데 이분도 잡스랑 비슷한 것 같아.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대. 그래서 중퇴를 했어요. 그러게. 우리도 중퇴를 하고 바로 이 팟캐스트를 했었어야 됐었는데 말이야. 이거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했다가는 저희 아마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중퇴를 하고요, 뭘 했느냐? 벤처 투자자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투자한 회사가 장난이 아니야. 트위터, 플리커, 킥스타터, 이런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40여 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셔서 대박을 내신 거죠. 2006년부터는요, 온라인 저작권 보호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대표직을 맡았고요. MIT가 2011년 미디어 랩을 변화시킬 인물이라면서 이분을 땡겨온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죠. 장난 아니었죠. 도쿄전력, 일본
일본 정부가 관행에 빠져가지고 기존 체제로는 대처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고가 이미 그때도 나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박살이 났죠. 그런데 문제는 방사능이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랬죠. 시대에 뒤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각본을 아직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조이 이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토가 가만히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건데 뭘 했느냐? 온라인 채팅을 막 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 친구들을 포섭을 했대요. 그래서 가이거 개수기라는 것들을 스스로 조달을 했대요. 이 가이거 개수기가 뭔고 봤더니요. 일반인들도 이 방사능 수치를 잴 수 있는 그런 휴대용 기기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방사능 측정기군요. 맞습니다. 이 개수기와 같은 장비들을 수집을 해서 일본 전역의 시민들, 이 책에는 시민과학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었던 거죠. 오호.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자료를 수집한 뒤에 각 지역에서 측정한 이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사능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방사능 수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덕분에 또 다른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기준치를 얻게 됐다. 이렇게 이토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약상을 지켜본 MIT에서 바로 이분을 소장으로 앉힌 거죠. 그렇군요. 아니 집단지성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방송에서 심정연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는 개인이나 언론에서 일본 내 방사능 수치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하. 이때 이미 시민과학자들에게 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아베 눈에 가시겠네. 그렇죠. 이또는요, 이처럼 자재나 정보, 지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끌어모아 오는 거를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풀. 오호, 끌다. 그렇죠. 푸시의 반대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푸시 전략, 일본 정부가 했던 이러한 전략들, 자원을 쌓아두고 필요한 시기에 여러 단계의 관리층을 힘겹게 뚫고 올라가서 다시 그 과정을 거꾸로 내려오는 탑 다운이라고 그러죠. 이런 중앙집권식 통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활용할 수 있는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방식을 푸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 중에 하나가 바로 푸시 말고 풀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풀 전략은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네트워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략적인 공감대와 실행 코드라는 플랫폼 위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런 풀 방식을 택한 아마추어들의 플랫폼인 위키피디아. 아하. 백과사전이죠. 여기는 성공을 했지만 전문가가 설계한 푸시 방식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카르타. 이 백과사전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거 CD 나눠줬는데 그냥 CD 버려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가 40여 년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우, 난리가 났었죠. 특히 윤리적인 문제, 체외 수정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라든지 이런 보수단체에서 반발이 심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이제는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저희 주위를 둘러봐도 이 시험관 아기 덕에 매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애들이 벌써 돌아다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수많은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는 축복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런 시험관 아기와 같이요. 많은 분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공포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자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이세돌이를 봐라. 이러면서 이세돌과 알파고도 언급하고 있어요. 아하.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국을 하면서 이세돌이 4번째 판을 이겼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때 이세돌이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아마 이 대국 지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세돌조차도 그 수를 머리털을 하고 처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얘는 인간 기사들이 그동안 더왔던 그 노하우를 싸그리 다 공부를 해온 앤데 이세돌이 자기도 데이터에 없었던 그 첫 수를 두니까 얘가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 네 번째 판을 이긴 거를 봐라. AI가 바둑에 새로운 활력을 더했고 이세돌의 이런 새로운 수,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당장 MIT에서는 바둑 동아리 회원 숫자가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이후에 2배로 뛰었대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주변에도 바둑 배우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 이거 기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바둑 학원 이 이후로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세돌이 AI 덕에 한층 더 진보를 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AI와 인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내용이 이 나인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뭐가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미래를 예측하는 일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미래 예측 관련 책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히 연말 연초에 아마 지금도 벌써 2018년 IT의 미래, 모바일의 미래, 자동차의 미래 이런 책 편집하고 있는 출판사들 꽤 있을 겁니다. 벌써 내놓으려는 데들도 있죠. 네, 조이 이토 소장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현재에 적응을 잘 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현재에 와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더욱더 잘 적응하려면요. 저희가 쓴 책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를 읽으시면 현재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아이고 이틀 연속 강제 홍보. 아이고 공감 못 하실 것 같은데 더더욱. 아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이 덕분에 아까 이세돌 대국 이후에 바둑 동아리 회원 숫자 2배 늘어나듯이 네. 저희 책 판매도 2배가 늘어날 거예요. 아 정말요? 이세돌의 네 번째 대결과 같은 그런 전혀 새로운 발상 저희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툭 치고 들어와서 홍보하는 거 이거는 다른 데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세돌의 신의 한 수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졸음운전을 깨우려는 목적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 이 자식들 너무한다 이러면서 잠이 확 깨실 거예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MIT 미디어 랩 여기 소장인 조이 이토 그리고 연구원인 제프 하우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나인을 공전을 하셨어요. 나인에서는요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사고로는 네트워크 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고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운영 체제가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가 바로 나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 체제가 8가지였으면 A시겠네요. 그렇죠. MIT 미디어 랩은 애플의 성공작들의 원천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만큼 혁신적이고 독보적이고 또라이 같은 프로젝트를 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MIT 미디어 랩이 그냥 MIT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학 이미 모스 부호라는 걸 쓰고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이 모스 부호를 만든 분도 이름이 모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 부호 아닙니까? 세뮤얼 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벨이 만든 전화기를 처음 딱 봤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세기의 발명품이 나왔다. 우리 인류는 또 한 걸음 앞서가게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정반대의 악평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전기를 사용한 장난감에 불과하다. 아, 장난감이다? 예. 1977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회사가요. 디지털 이퀴프먼트였습니다. 이 디지털 이퀴프먼트의 회장인 켄 올슨은요.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장을 지신다! 뭐라고 했나? 개인들이 가정에 컴퓨터를 구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허. IBM도 이와 비슷한 소리를 하다가 결국 애플에 시장을 내줬었죠. 그렇죠. 이 올슨이란 분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집에 컴퓨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네. 에디슨이요. 처음 축음기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놀라워요. 축음기를 발명해 놓고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음악 감상에 축음기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축음기를 뭐에다 쓰나요?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요. 1895년 파리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르미에르 형제. 아마 대학 교양 시간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형제들도요. 이해하기가 힘든 발언을 했어요. 영화는 미래가 없는 발명품이다. 오호.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스티브 발머. 이 아저씨는요.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잡스가 내놓은 아이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이폰이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불과 10년 전입니다. 아하.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런 유명한 천재라고 하는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또들이 뭔가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미디어 랩 이 이름답게요. 온갖 것들을 짬뽕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인에서 어떠한 그 9가지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이야기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바로 창발이에요. 창발. 창발은 도대체 뭔가요? 예, 이게 한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혁신.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용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혁신 대신에 창발이라는 표현으로 선호를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손도 아니고요. 예, 장발이랑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발입니다. 창발이 뭐냐? 작은 것들이 다수가 되면요. 개별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특정한 속성을 드러낸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물건 제조에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집 방송 두 번째네요. 그렇죠. 오늘은 박 PD가 또 재미난 책을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네, 민음사에서 나온 나인이라는 책입니다. 나인, 9이잖아요. 예, 이게 뭐 수락관 나인 그게 아니고요. 숫자 9를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네. 예. 9. 수락관 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라나?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분이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주신 분 아니에요? 전화기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최초의 전화기를 만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전화기가 나오기 전에